자, 여러분 컴퓨터 비전 18강 뉴럴 네트워크 학습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계속 참고를 해온 활용을 해온 브라운 대학교 제임스 톰킨 교수님 강의 자료 외에도 스탠포드 대학교 페이페일리 교수님의 강의 자료도 함께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간단한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히든 레이어가 1번, 2번 이렇게 두 개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즉 모든 뉴런이 그 전 레이어의 모든 입력 원소들이랑 연결이 되고, 또 그 다음 레이어의 모든 뉴런들이랑 또 다 연결이 되는, 서로 레이어들 간에는 다 fully connected인 그런 상황의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뉴런마다 non-linear 비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x1, x2, x 땡땡땡 x5겠네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지금 뉴런 1번 뉴런의 1번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이죠. 그러니까 1,1이라는 좌표로 생각할 수 있고, 얘는 1번 레이어의 두 번째 뉴런, 1번 레이어의 세 번째 뉴런, 2번 레이어의 첫 번째, 2번 레이어의 두 번째, 땡땡땡, 2번 레이어의 네 번째 뉴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1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의 첫 번째 그 입력 원소가 곱해지는 입력 원소에 곱하는 weight, 뭐 W1, 11, 뭐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인풋에 대해서 첫 번째 뉴런의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뉴런, 이게 뉴런, 이게 인풋, 아니면 이게 인풋, 이게 뉴런, 뭐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매겨가지고 뭐 2, 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다 써줄 수가 있고, 이 첫 번째 레이어의 모든 웨이트 값들을 다 써보면은 이제 W11, 그 다음에 W 12 이렇게 쓰죠. 얘를 12 이렇게 쓰죠. 첫 번째 뉴런의 두 번째 입력.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곱하려면은 요 x1, x2, x5 이런 식으로 곱하려면은 이제 요 행벡터랑 열벡터랑 내적시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가 좀 좋거든요. 이 내적 결과가 첫 번째 뉴런의 그 선형 결합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1, 5까지 가고, 뉴런이 지금 3개 있죠. 그러니까 W3, 5까지 W3, 1부터 해서 이런 행렬이 하나 있겠죠. 3행 5열짜리 행렬이 하나 있고, 얘를 W1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테고, 비슷하게 두 번째 W2 이런 행렬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 놓고는 여기 3행 5열짜리 곱하기 5행 1열짜리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3x1 벡터에다가 여기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에서는 뭔가 액티베이션을 씌우고, 뭐 그런 모양일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면서 수식을 좀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식에서의 이 값들, 웨이트 값들, 이 웨이트 값들이 결국 미지수거든요. 이 미지수인 이 웨이트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분석을 이제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네트워크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있는데, 걔는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더, 사실은 훨씬 더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굳이 다 엄청나게 이걸 수식을 다 써주지 않아도 오늘 배우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종합을 하면은 이미의 어떤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들도 다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을 하는 게 뭔지의 개념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을 하기 위한 테크닉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 아래는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렇게만 딱 그려놓고,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쭉 연산이 되는 그 과정만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뉴럴 네트워크를 feed forward 상황의 맥락의 뉴럴 네트워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feed forward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는 이유 그 다음에 feed forward와 다른 개념의 back propagation 뉴럴 네트워크의 back propagation 이 개념들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 미지수의 값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핵심적인 기법은 gradient descent라는 기법입니다. gradient descent. 그래서 아까 큰 행렬 W1에다가 이제 입력 벡터 X 벡터를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고 그 다음에 얘 출력에다가 다시 W2 잠깐만요 이거를 아까 제가 이렇게 위첨자로 했었죠 레이어 W2를 또 곱하고 거기다가 또 액티베이션을 씌우고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함수 수식이 쓰여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바이애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런 트릭에 의해서 지금 이 행렬에다가 다 들어가 있다고 쳐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여기 x1, x2 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에 1이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웨이트에다가도 w1, w 땡땡땡 w5에다가 b를 여기다 붙이면은 바이애스까지도 다 행렬식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 행렬 곱과 비선형 액티베이션으로 구성이 되는 이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에서 미지수 값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미지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방정식을 생각하게 되죠.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알gebra 대수학에서 나오는 건데 자, 오늘은 수학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인 맥락을 잘 파악을 하면 이해가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대수학, 알geb라에서 나오는데 대수학이라는 게 이게 몇 대 몇 대 몇, 이 대자입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라는 게 결국은 뭐 어떤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A 대 B는 C 대 D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등호가 등장하는 그런 식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등호가 등장하면은 이 등호 좌우, 그러니까 좌변, 우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 사이를 왔다 갔다 이항을 시키고 뭐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x 이퀄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미지수 값을 계산해내는 게 방정식에서의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의 수식에서는 우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처럼 미지수 값을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x가 있고 fx가 있는데 그냥 이 fx 함수를 최소화시키면 되느냐? 그냥 함수값만 제일 적게 나오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출력값이 제일 최소화시키려면 막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이 fx는 단순히 요 함수가 아니라요. 이제 그리고 이 우변이 뭐가 되느냐랑 연관이 되는 셈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과 다른 체계로 도대체 어떻게 이 미지수의 값들을 찾아내느냐 그런 얘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얘 출력 값이 그러니까 어떤 y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y 값. y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 값이라는 게 뉴럴 네트워크도 우리 지금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거든요. 지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강의들에서 지도 학습의 개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력된 게 우리가 아는 어떤 ground truth, 그러니까 추정치죠. 어떻게 보면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이 출력은 우리가 원하는 참값에 대한 어떤 예측치, 참값과 유사한 예측치를 도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의 아웃풋 얘를 y 해시라고 부르면은 얘를 y 해시라고 부를게요. y 해시라고 부르면은 이 y 해치 y ground truth 즉 슈퍼비전으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로 알려주고 있는 이 참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떤 얘네 둘 사이에 뭐 절대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곱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수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함수로 표현을 할지, 이렇게 다른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떤 f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냐, 우리가 추정을 얼마나 잘했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Supervised Learning의 맥락에서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보통 f라고 안 쓰고 l이라고 씁니다. 얘를 보통 loss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loss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 함수.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참값의 참값 모범 답에 얼마나 미치지 못했느냐, 그 에러가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는 이 함수인데, 자, 이게 있으면은 이 미지수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이 미지수들은 어떻게 해요? 이 로스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fx라는 게 이 L 펑션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x가 뭐예요? 미지수들인 거예요. 요 미지수들. 요 x는 오히려 인풋 데이터는 주어집니다. 수식을 좀 수식의 기호가 좀 헷갈리게 돼 있지만은 x는 오히려 그 주어지는 입력 데이터고, 미지수들은 이 웨이트 파라미터 w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w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w를 찾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 되는 건데요. 이 학습을 할 때 결국은 방정식을 푼다기보다는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제일 좋은 웨이트 밸류들을 찾는 거라서 최적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최적화. 이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지수를 결정하는 다른 체계예요. 방정식을 가지고 찾아낸다기보다는 어떤 값을 최소화시킨다든지 최대화, 극대화시킨다든가 하는 극소, 극대로 만드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만족시키는 그런 값을 찾는 최적화 문제인 겁니다.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L 펑션이요, 이게 최적값을 찾기가 쉬운 함수가 보통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사실 최적화 비스무리한 걸 했거든요. 2차 방정식 같은 거 그려놓고는 미분을 했을 때 미분해서 이퀄 0이 나오는 그 지점, 미분 계수가 0이 나오는 지점, 이게 뭐냐면은 극대 극소값이었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극대 극소값이 예를 들어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딱 이게 극소값이 진짜 이 함수 전체에 대한 최소값인데, 만약에 이런 3차 함수라고 생각해봐요. 3차 함수에서는 극대 극소값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진짜 최소값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찾는다 그러면 범위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러면은 여기가 오히려 최소값일 수도 있죠. 어떤 최적화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함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미분계수 이퀄 0으로 그냥 찾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최저값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튼 이 값을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 값을 계속 줄여주는 어떤 이 W 값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요. 결국은 많이 쓰는 방법이 대입하고 그 다음에 값 조정해서 다시 대입하고, 사실 이 사이에 빠져있죠. 함수값 확인, 값 확인.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문제 시험 볼 때 문제 찍는 그런 방법이랑 유사한 느낌의 그런 방식으로 어떤 최저값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W 값을 계속 잘 조정을 해가는 거죠. 이 체계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어떤 최저값을 찾는 알고리즘 중에 제일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최적화인데 이 굉장히 복잡한 함수에 대한 최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복잡한 함수들을 그냥 다 통쳐서 비선형 함수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비선형
최적화, non-linear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다. gradient descent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참 동안 이 설명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의 어떤 맥락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접근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임의의 시작점을 골라요. 임의의 시작점이라는 게 이게 지금 W고 이게 로스 펑션, W에 대한 로스 펑션인 건데 임의의 시작점이라는 거는 즉 임의의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정해가지고 대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웨이트 파라미터를 임의로 이렇게 A1 값이라는 거를 정했다고 칩시다. 그때 웨이트 값을 정해놓고 뉴럴 네트워크에 웨이트 값들을 다 임의로 지정을 해놓고 그 입력 어떤 영상을 집어넣는 거죠. 짜자자작 계산이 돼가지고 아웃풋에서 어떤 출력이 나갈 거예요. 파이널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 아웃풋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L 펑션을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웨이트 값들을 임의로 우리가 자 정해놨으니까 그 임의의 웨이트 값에 대한 출력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임의의 시작점, 임의의 웨이트 밸류들에 대해서 아웃풋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스 펑션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값이 베스트냐 아니냐, 여기서 이 로스 펑션을 더 값을 줄일 수 있는 W를 어떻게 찾느냐, 요게 이제 요 과정에서 그레이디언트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레이디언트. 그레이디언트 우리 지난 수업들에서 배우긴 했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는데 그레이디언트를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면 이미지 그레이디언트 이런 거 계산하면서 봤었습니다. 이미지 그레이디언트. 그레이디언트라는 거는 다변수 입력 멀티베리엇이라고 하죠. 펑션.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그레이디언트 계산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미지의 좌표가 x축, y축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y축, 아이고, 이렇게 되고 픽셀 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서 x 방향의 어떤 미분, 그 다음에 y 방향의 미분, 그래서 ix, y, 요거를 각각 이렇게 벡터 성분처럼 가지고 있는 게 이미지 그레이디언트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를 x 방향으로 미분한 거, 이미지를 y 방향으로 미분한 거를 이렇게 벡터로 갖고 있는 게 그레이디언트거든요. 이미지라는 것이 x, y라는 좌표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다변수, 두 개의 변수 입력에 대한 두 개의 그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 i로 가지고 있고 x와 y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걸 이제 이미지 그레이디언트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인 거예요. 이제 이 W가 이제 얘가 행렬이죠. 아무튼 뭐 예를 들어 4x3 행렬이다. 뭐 아니요. 아까 3x5였죠. 3x5 행렬이다라고 하면 결국 얘 원소가 몇 개예요? 15개의 원소인 거죠. W 원소 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5개의 W 원소에 대해서 이 L 펑션을 다 편미분을 해준 결과들이 그래서 L 라운드 W11, 라운드 L 라운드 W12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거를 쫙 벡터로 가지고 있겠죠. 15 디멘션으로 가지고 있는 게 W1에 대한 어떤 그레이디언트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레이디언트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까 펑션 써봤잖아요. W1, X, 그 다음에 시그마, 여기다가 W2, 또 시그마.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럴 때 이 시그마라는 게 뭐 지난 시간에 배운 시그모이드 펑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펑션이 될 수도 있는데 다 미분 가능한 펑션이면 미분할 수 있죠. 요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W1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분을 하면은 그게 결국은 이 그림의 개념상으로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어떤 입출력 체계의 함수에서의 기울기냐? 지금 입력 변수에 대해서 이 입력 변수 값을 어디로 바꾸느냐에 따라 이 함수 값이 지금 요 아주 지극히 좁은 공간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 미분계수 계산한 지점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면 현재 미분계수 계산한 지점이라는 게 지금 이 W1에 대입되는 값들이 아까 임의로 정한 그 초기 값들인 거죠. 걔를 대입을 하면은 이 미분계수, 이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계산이 돼 나오고, 그러면 이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이 돼 나오면은 이 L 펑션 기울기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방향으로 W 값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선 이게 되게 스무드하게 그려졌는데 지금 현재 이 언더라인 펑션 L 펑션 값이요. L 펑션의 그래프가 L 펑션이 막 되게 막 지글지글한 이런 펑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분은 뭐 그레이디언트는 이런 방향인데, 그래서 요만큼 움직이면은 근데 훨씬 더 실제와 다르게 뭐 L 값이 뭐 변하는 것처럼 예측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만큼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 펑션 값이 줄어드네라는 거를 지금 현 시점에선 알아도 이 추세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발을 내디딜 수는 있죠. 마치 눈 감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산을 내려가고 싶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딱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의 모양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멀리까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발 밑에 기울기만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딱 서 있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뭐 오른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눈 감고 있는 상황에서 막 세 발자국 잘못 내딛었다가 떨어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눈 감고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씩 한 발짝씩 이동을 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기울기 방향으로 파라미터 공간을 따라, 그러니까 방금 제가 든 예에서는 뭐 산을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공간이란 게 x축, y축 좌표상의 공간인 거죠. 높이가 이제 그 함수값, 종속되는 함수값이고요. 그래서 x축, y축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학습에서는 이 w 값, 웨이트 값들을 어떤 식으로 값을 줄여나가야 되느냐, 아까 15 디멘셔널한 그 그레이디언트 벡터 방향에 의해서 이동을 해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동을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을 얼마나 내디딜지를 결국은 임의로 결정해야 돼요. 알아서 그냥 찍어야 됩니다. 그 찍어야 되는 이동량을 러닝 레이트라고 해요. 얘가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발자국을 내딛고 내려가고 내딛고 내려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계속 잘 내려가는 식으로 되는데, 재수가 없으면 이 파란색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만큼 이동을 하는 게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체계가, 그러니까 엄청 완전 용의주도한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좀 아주 느슨한 알고리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근데 이 느슨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을 계속 움직여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는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제 알아서 발자국의 너비가 좀 줄어가죠. 근데 사실은 실제 알고리즘에서는 이 발자국의 너비를 적당히 적절하게 조절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언제나 눈을 감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최저점의 근처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보폭을 줄여야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제 고민사항,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을 할 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함수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비선형 함수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인데요. 볼록 함수의 경우에는 최적화를 보장합니다. guarantee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볼록 함수, convex 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 전체가 함수의 모든 부분에서 다 뭐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뭐 다 non-convex, 볼록하지 않은 그런 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셈이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뭐 운 좋으면은 이런 모양이라고 치면은 운 좋으면은 여기까지 도달을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은 여기쯤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가 어떤 일종의 극소값이거든요. 근데 이런 극소값이지만 전역적인 글로벌 여기는 전역적인 미니멈이면 여기는 요 주변부에서만 주변부 대비해서만 미니멈인 로컬 미니멈인 거거든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쓰면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로컬 미니멈까지밖에 보장을 못 합니다. 미분이 0인 상황에서는 미분이 0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레이디언트가 0이면 어느 방향으로 보폭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가 최저점인가 보네 하고 그냥 눈을 뜨는 뭐 눈을 뜬다든지 거기에 이제 앉아버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비전 문제는 펑션이 non-convex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멀티베리엇 함수에 사용되고요. 이제 그 partial derivative 편미분 부분도 함수라기보다 편미분의 어떤 벡터나 행렬을 계산을 해야 돼요. 벡터는 그레이디언트고 행렬은 자코비안이라고 부르는데 뭐 자코비안이란 말까지 아직은 뭐 여러분이 기억은 안 하셔도 되고 알고 싶은 분들은 대학원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를 우리가 할 때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말고도 이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 제곱 least squares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전자수학의 선형대수학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형대수학에서 리스트 스퀘어스가 보통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미적분에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어떤 펑션 값이 fx가 우리 참값 y랑 비교해서 이걸 에러 항을 결국 얘네 둘의 차 제곱을 가지고 에러를 정의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관련해서 접근을 하는 수학적인 방법론인데 결국 이거를 미분을 하거든요. dx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이퀄 0인 점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미분에서 0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방정식 풀듯이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선형대수학적 이론을 쓰면은 이 방정식의 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행렬곱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퀄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요 2는 이제 양변 나눠주면 없어지고 A 트랜스포즈 A X 이퀄 A 트랜스포즈 B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미지수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여기 저변에 곱해주면 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그냥 방정식 풀듯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이게 그러니까 이 미분에서 0이 나오는 요거를 쓸 수 있는 경우가 결국 어떤 거냐면 역시나 컨벡스 펑션입니다.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는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컨벡스 펑션일 때도 이거보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데이터 포인트가 뭐 100만 개다. 그러니까 x 벡터가 x 벡터의 디멘션이 100만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위 그 A 행렬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도출이 되는 행렬인 거거든요. 이 행렬이 100만 개에 대한 어떤 행렬이면은 100만 바이 100만이라든지 행렬 사이즈가 그렇게 되면 그 100만짜리 행렬에 뭐 트랜스포즈 곱하기 자신 해가지고 역행렬 100만 바이 100만의 행렬의 역행렬 계산 못합니다. 그냥 거의 뭐 수학적으로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계산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이런 경우에 심지어 컨벡스한 펑션인 경우에라도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굳이 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컨벡스 펑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쓰게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 펑션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그냥 뭐 리스트 스퀘어로 풀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되고요, 보통.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출력도 다변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연산량 자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때 이제 입력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그 상황이라는 거 아까 L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됐었죠. 시그마 W1 X 이런 거였죠. 얘가 이제 Y의 해시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XI, YI에 대해서 로스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I에 대해서 시그마를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총 로스 펑션인 건데 요거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이제 파라미터들, 미지수들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미지수들, 즉 최적화 시켜야 되는 것들. 미지수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줘서 로스를 최소화 시켜야 되는 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세타로 표현이 된 것이 이게 파라미터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로스 펑션이에요. 로스 펑션이라는 건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해 모델이 트레이닝 예자를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 그러니까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수십 가지 언급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슬라이드로 이렇게 담은 강의 자료가 스탠포드 대학의 교과목, 미국 대학들은 과목 이름을 이렇게 그 기호로 많이 나타내는데요. CS231N 수업의 강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인 예시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 페이페일리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의 아주 이미지넷 그 DB의 개발자 구축하신 그 연구자이신데요. 리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이제 차용을 해서 활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예시가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2x2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2x2 결국 4디멘셔널 영상인 거죠. 이 4디멘셔널 영상에다가 지금 W1을 이렇게 곱했어요. 그리고 B1 이렇게 곱했어요. 이러면은 나오는 게 뭐겠어요? 뉴런, 그러니까 뉴런 3개라는 얘기죠. 인풋 디멘션 4개에다가 뉴런이 3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뉴런에 대해서 각각 지금 W1, 뉴런 1, 레이어 1, 뉴런 2, 레이어 1, 뉴런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각 뉴런이 바로 아웃풋이랑 연결된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첫 번째 뉴런은 cat에 대한 클래스의 확률 내지 스코어, cat 스코어 되어 있고 두 번째 뉴런이 dog 스코어, 세 번째 뉴런이 sheep 스코어. 그러니까 지금 영상인데 고양이 내지 개 내지 어떤 뭐 함선, 배, 뭐 이런 상황의 영상이 들어오는 상황인가 봐요. 걔네 셋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이어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3 classes, cat, dog, sheep에 대해서 4픽셀짜리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개의 트레이닝 example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각각 또 딱 cat 영상, car 영상, 좀 전에는 cat, dog, sheep이었는데 cat, car, frog으로 바뀌었네요. 아무튼 3개 클래스 여전히 에 대해 3개 트레이닝 example이 있다고 합시다. 이 cat 영상은 cat 클래스 스코어는 3.2, car 클래스 스코어는 5.1, frog 클래스 스코어는 이제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영상은 각각 이렇게 스코어가 나오고 이 프로그 영상은 각각 스코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근데 loss function은 how good our current classifier is. classifier가 얼마나 굿이냐를 알려주는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xi는 이미지, yi는 레이블, 인티저 레이블, 정수 레이블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 이 cat, car, frog 그 클래스들에 대한 어떤 번호 0번, 1번, 2번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2번, 3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0, 010, 001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긴 걸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이 yi인 거고 요 출력 요거에 대해서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코어를 기반으로 결국 어느 클래스가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도출해야 되는 뭐 그런 걸 거예요. 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참값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요게 이제 펑션이 되는 거죠. 그 로스 펑션 요 전체. 그래서 로스 총 로스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 I 데이터에 대한 총합 내지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i번째 영상 자체에 대한 로스 펑션으로 가장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멀티클래스 SVM 로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그런 로스인데요. SVM이라고 해서 그 지난 우리 강의에서 배웠던 막 SVM의 최적화와 관련된 복잡한 알고리즘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멀티클래스 SVM 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로스.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결국 어떤 그 리니어 펑션의 값이 어떤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i는 이제 어떤 i번째 영상에 대한 거, 그래서 요게 이제 i번째 영상 i equal 0, i번째 i equal 1, i equal 2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 equal 0인 이 cat 영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죠. i equal 0인 cat 영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i가 equal 0인 거죠. y0이라는 게 0번째 영상, y0은 0번째 영상의 참값 클래스예요. 그래서 y0 equal cat 클래스인데 cat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cat 클래스는 0, car 클래스는 1, for 클래스는 2라는 숫자를 붙여봅시다. 근데 이 클래스의 번호는 j라는 기호로 지금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j라는 건 클래스의 번호입니다. 자, 그럼 y0은 지금 0인 거죠. y0 equal 0이 아닌 j들 1번 j와 2번 j에 대해서 이 지금 로스 펑션 이걸 지금 시그마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sj 즉 1번의 j 1번 j equal 1 j equal 1번의 sj 얘가 이제 s1인 거죠. s1 얘는 s0 equal sy0인 거고 얘가 이제 s2인데 지금 로스가 결국은 j가 y0이 아닌 즉 j가 1인 거랑 2인 거 두 개에 대한 합인데 시그마인데 각각에 대해서는 s1 s0 즉 E 스코어에서 E 스코어를 뺀 값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은 왜 붙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j equal 2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s2 요 스코어가 요 스코어보다 큰 정도 얘가 얘보다 큰 정도를 또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참값이 아닌 클래스들에 대해서 도출된 스코어가 참값인 클래스에 대해 도출된 스코어보다 얼마나 큰지를 로스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5.1이 3.2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S1 S0 즉 1.9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걔가 플러스 1일 테니까 2.9가 되겠죠. 자, 2.9.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1.7 빼기 3.2일 텐데 그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여기서 지금 요 위에를 제가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요 위에 얘기는 보시면요. 이 스코어가 SYI가 요 스코어가 이 스코어 즉 S2 플러스 1 마이너스 1.7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0.7보다 크면은 로스가 없대요. 그러니까 요 스코어가 요거보다 더 크면은 로스가 없고 그 1 이상 크면 로스가 없고 1 미만으로 크면 아니면 더 작으면 이 스코어가 이 스코어보다 작으면은 로스를 그때서야 더하는 건데 요 지금 요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종합을 한 그거를 합치면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요 숫자가 음수가 나오면은 그냥 로스가 0인 거고 요 숫자가 양수가 나올 때만 로스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이걸 각각 계산을 해보면요. 그리고 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x축이 참값 클래스 yi 클래스의 스코어고요. 그 참값 클래스의 스코어가 지금 보고 있는 제 번째 클래스의 스코어보다 1 이상 크면 로스가 전혀 없는데 그보다 작으면 이제 로스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경첩처럼 꺾였다 해서 힌지가 영어로 경첩인 건데 힌지 로스라고도 부릅니다.
요 식이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를 모든 yi가 아닌 sj에 대해서 다 더해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 멀티클래스 SVM 로스인데요. 요거를 cat 영상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보면요.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 마이너스 3.2 플러스 1, 5.1이 지금 이제 얘가 S1인 거죠. 그리고 얘가 S0, 그 다음에 얘가 S2인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max 0,2.9 더하기 max 0, 마이너스 3.9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그냥 0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총 로스가 2.9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나머지 영상들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 우리 지금 계산된 값을 보기 전에 얘가 참값 클래스죠.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는 car 영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SY1이 지금 equal 4.9인 거고요. 그 다음에 SJ는 0 마이너스 SY1 플러스 1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랑 0이랑 max를 계산한 게 지금 요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로스, 첫 번째 클래스 스코어에 대한 로스가 되겠죠. 1.3 빼기 4.9 더하기 1 해봤자, 그러니까 이 스코어가 이 스코어보다 1보다 더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로스가 0일 거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로스는 0.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얘도 로스가 0일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렇게 두 경우 다 로스가 0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는 총 로스가 0이에요. 세 번째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계산해 보시겠어요? 지금 뭔가 글렀죠? 계산해 보시면 값이 어떻게 나와요? 멈춰놓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 다 하셨다고 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로스가 큰 상황이죠. 글른 상황이니까 지금 참값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로스가 있을 텐데 2.2 빼기 마이너스 3.1이니까 두 개 더하면 5.3에다가 1을 또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 유격만큼. 그러면 6.3이 나오는 거고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6.6이 나와서 총 로스가 12.9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로스들을 바탕으로 이거를 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 스코어를 계산하게 하는 이 지금 프로그 스코어를 계산하게 한 그 웨이트, 이게 지금 요 웨이트 매트릭스가 어떻게 됐었어요? 입력이 4칸짜리 픽셀 4칸짜리였고 그 다음에 W 매트릭스가 어떻게 됐어요? 3행 4열짜리 그런 매트릭스였잖아요. 행렬이었잖아요. 세 번째 스코어를 계산해주는 하는 것과 관련된 웨이트, 이 세 번째 행의 웨이트 값들이 아마 많이 편미분 값을 계산하면은 미분계수가 뭔가 크게 나오겠죠. 값을 많이 바꿔야 되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로스, 세 개의 트레이닝 example에 대한 총 로스를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스코어를 3으로 나눠준 이런 값이 계산이 될 텐데요. 이 총 로스라는 것도 결국은 안에 이게 다 하나하나 항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항 살아있는 식을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를 결국 계산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이 로스 값들을, 특히 이 세 번째 영상의 로스를 어떻게 줄이는지 등등 그런 게 다 살아있어요. 다 이게 합쳐서 평균을 낸다고 뭔가 뭐 이렇게 종합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특정 영상, 이 특정 숫자가 나오게 만든 그 문제가 되는 파라미터 밸류들을 조정을 하게끔 그렇게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다 편미분해서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곧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멀티클래스 SVM 로스라는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멀티클래스 SVM 로스가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최적 값이 베스트 딱 하나, 유니크한 독특한 딱 하나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로스가 0이 되는 어떤 W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멀티클래스 SVM 로스를 기준으로. 근데 이 W 파라미터들을 2배를 곱하더라도 식의 정의상 여전히 로스가 0이 나오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코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웨이트 밸류가 2배가 되면 스코어 밸류도 전부 2배가 되는데 걔네들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절대값은 달라지지만 상대적인 관계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로스 계산하는 게 그냥 절대적인 값들만 2배 뻥튀기가 될 뿐 그 여전히 그 로스는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최적 파라미터 값을 찾기가 좀 골치가 아파지는 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베스트가 뭔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멀티클래스 SVM 펑션 로스는 썩 좋은 로스 함수는 아니에요. 더 나은 로스 펑션이 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와 연관이 되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함수와 관련되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프트맥스라는 건 뭐냐면요. 요 소프트맥스 펑션, 요게 소프트맥스 펑션입니다. 그러면 아까 S가 나왔잖아요. SK들, 요 S 밸류들. 요게 스코어들이었죠. 여기 지금 스코어들이 있잖아요. 얘가 스코어들입니다. 이 스코어들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exponential 지수함수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2에 3.2승 이렇게 가는 거고 2에 5.1승 2에 마이너스 1.7승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오면은 얘가 이제 여기 도출된 숫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수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스코어에서 지금 지수함수를 적용을 해주는 건데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입력 스코어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지수함수로 도출이 된 출력들은 전부 다 0보다 큽니다. 여기 숫자들은 다 0보다 커요. 0보다 크다는 게 무엇을 충족을 시키는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냐면은 확률 값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정의를 갖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게 만듦으로써 확률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어야죠. 1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주느냐? 요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각각의 숫자를 세 숫자의 합으로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 개의 숫자들이 각각 다 어떻게 되느냐? 1보다 작아져요. 1보다 작아진 다음에 추가로 거기다가 이 나눠준 이 normalize 나눗셈을 해준 이 나누기가 normalize라는 건데 이 나눗셈을 해주고 난 숫자들은 이 세 개를 각각 다 더하면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 값을 갖고 걔네들을 다 더하면은 1이 나오면은 이 세 개의 숫자들이 각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 분포 값이라고 확률 분포 그 함수를 구성하는 값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코어에서 probability 확률 값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게 돼요. 뭐 어떤 확률이라는 정의 자체의 수학적인 정의 자체를 만족시키는 숫자들을 도출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요. 근데 여기까지는 소프트맥스 펑션일 뿐이고 아직 이 probability를 기준으로 어떻게 로스를 정의할지는 얘기가 안 나왔죠. 자 여기서 로스를 정의를 할 때 이제 바로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cat 클래스니까 요 스코어가 사실은 아니 요 스코어가 아니라 요 probability가 1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probability가 0이어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출력 결과겠죠. 근데 이 1에 얼마나 이 숫자가 근접하느냐 그걸 뭔가 로스로 변환을 시켜주는 펑션이 여기 네거티브 로그예요. 네거티브 로그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0입니다. 요 숫자가 0에 가까우면 로스가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요 숫자가 참값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숫자의 확률이 그 클래스의 확률이 그 원소의 확률값이 1에 가까워지면 로스가 쭉 이 네거티브 로그 펑션에 의해서 로스 값이 쭉 줄어들죠. 참값 클래스의 probability, 소프트맥스를 통해 도출된 참값 클래스의 probability가 쭉 작아지면은 그러면은 로스가 점점 줄어들고 0에 가까울수록 로스가 커집니다. 얘도 괜찮은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왜 참값 클래스의 숫자만 봐? 얘네들은 안 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 세 개의 숫자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관계를 크기를 갖거든요. 여기 분모에 나머지 스코어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나머지 어떤 스코어들도 다 고려가 되게 됩니다. 이 로스 펑션 안에서. 자, 얘가 이제 이 로스의 이름이 있습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참값 클래스에 대한 이상적인 그 참값 그 슈퍼비전 그 우리가 이제 참값 y라고 얘기하는 것을 참값 클래스에만 확률을 1로 갖게 하고 나머지는 00, 100으로 갖게 하고 요거는 이제 예측 확률 y 해시 되는 거고요. 얘네 둘 사이에 벡터 전체를 빼줄 수도 있지만 그냥 참값 클래스의 원소에 대해서만 빼도 된다. 그래 놓고는 그 차이를 뭔가 네거티브 로그 시켜주는 게 이게 결국 소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명칭을 가져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를 다 종합을 하면은 소프트맥스로 계산된 참값 클래스의 그 probability만 네거티브 로그를 씌운 거를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수식을 그러니 다 합치면 이런 수식으로 단순화됩니다. 여기 SYI 참값 클래스의 스코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클래스의 스코어들도 근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되는 어떤 파라미터는 없어요. 얘를 이제 모든 W 값에 대해서 다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소프트맥스 아까 봤던 방금 봤던 소프트맥스 로스랑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멀티클래스 SVM 로스랑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멀티클래스 SVM 로스, 소위 힌즈 로스 얘는 이제 이 맥스라는 것도 붙어 있고 그래서 얘를 뭔가 이 로스 펑션을 미분할 때 미분 불가한 점도 있고 그런 측면이 안 좋은 속성이 있는데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그 다 이 노멀라이제이션도 결국 분모 다항식 유리함수고 그래서 충분히 미분하는데 문제 없고 이 엑스포넨셜도 미분하는데 문제 없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다른 함수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참값으로부터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로스가 그렇게 뭐 커지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갖죠. 로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정의를 했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뭘 도출하느냐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그때의 아규먼트 이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는 게 트레이닝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복잡한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인데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어떻게 그레이디언트들을 계산하느냐? 여기서 이제 어떤 좋은 알고리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는 W1, X, 시그마, W2 뭐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함수가 전체가 구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W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계산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레이디언트를 더 잘 계산하는 방법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그래요.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미분해서 그냥 쓰는 체인 룰.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그럴 때 일단 이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그거를 또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런 식으로 연쇄 사슬처럼 미분을 해가는 그 체인 룰을 잘 이렇게 알고리즘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해갈 때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할 때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네이처 여기 잘려 있는데 1986년도에 도출이 된 개발이 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깊어지면은 그 로스 펑션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애초에 뉴럴 네트워크의 펑션이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on paper 손으로 수기로 이 편미분을 다 계산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골치가 아픕니다. very tedious라는 거는 지루하다. 되게 그 번거로운 과정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행렬 미분 종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게다가 로스 펑션 바꾸면 그때마다 새로 계산할까? Not feasible. 아주 복합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feasible은 할만하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뭐 이런 뜻인데 feasible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걸 도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연산 그래프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 체인롤, 사슬 법칙이라는 걸 쓰는 게 더 나은 아이디어다 이거죠. 예시를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시 보기 전에 이 그래프 요것도 예시인 셈인데 힌즈 로스에 대한 거죠. 지금 x랑 w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연산자예요. 얘네 둘을 서로 행렬 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출된 게 s고요. s에 대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s 벡터의 원소들 간의 차를 계산해서 그게 0보다 큰지를 따져서 맥시멈을 구하고 얘를 지금 다 더하고 있죠. 시그마에 대해서 다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L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 멀티 클래스 SVM 로스 펑션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연산 과정에 어떤 그 데이터와 연산자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도식화된 그런 도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아주 더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와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펑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x, y, z에 대한 그러니까 세 개의 입력 변수에 대한 펑션 f예요. 근데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y 곱하기 z. 그래서 x 플러스란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z랑 곱하게 되어 있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는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을까요? 얘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을 한 그런 그레이디언트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레이디언트 f, 그레이디언트 x 얘는 바로 미분이 될까요? 물론 이 식을 보면 바로 미분이 되는데 이거를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는 바로 미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f라는 출력은 일단 들어오는 입력이 q랑 z라고 이렇게 두 개의 곱에 대한 출력이 바로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안에서는. 그래서 이 f를 먼저 뭐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돼요? f를 q에 대해서 미분을 q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q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이 q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원래 체인 룰이거든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체인 룰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어요. 여기 미분은 이제 라운드 q, 라운드 x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 한번 볼까요? 주어진 대로 지금 입력 숫자들은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5 가지고 둘 더해서 3이 만들어지고 3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최종 함수 출력값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의 각 어떤 입력 변수에 대한 미분 계수를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분 계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f에 대한 미분 계수인 거죠. 이 미분 계수를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미분 당연한 값이지만 1을 씁니다. 그 다음에 f를 얘는 바로 쉬우니까 z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계산을 해요. f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q와 z를 곱한 그 상황이죠. 곱한 거에 대한 미분인 거예요. q와 z의 곱에 미분을 z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q가 사실은 도출이 되죠. 이퀄 q죠 얘는. 그래서 q 값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미분 계수는 즉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 미분 계수는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f를 q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는 뭐예요? z죠. 그러니까 얘가 q에 대한 미분 계수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q가 있는데 이 q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미분 계수를 또 도출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y를 그래서
f를 그래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고 싶은 건데 그거는 방금 봤던 체인 룰에 의해서 이제 f 라운드 파셜 f를 q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하기 q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데 q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q 이퀄 이게 덧셈이잖아요. 덧셈이니까 얘 두 개가 지금 들어와서 더해진 건데 그거를 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얘네들을 그냥 더하고 있을 뿐인데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q 이퀄 x 플러스 y 얘네 둘의 합인데 두 개 더하는 거를 얘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그건 얘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냥 더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분해 주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1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나왔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있고 근데 체인 룰에 의해서 1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랑 왼쪽에 이 바로 이 두 개 요 사이에 요 선의 이 선 자체에만 해당이 되는 그 미분계수를 곱해주면은 전체 이제 미분계수 이 최종 함수에 대한 미분계수 아니면 그 다음 요 함수를 기준으로 하는 미분계수가 도출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뭐겠어요? 얘도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여기 또 도출이 되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 4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토대로 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에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이 연산자를 기준으로 미분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계별로만 미분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별 미분 계수들을 체인 룰에 의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시 표현하면요. 지금 바로 전 단계에서 계산을 한 그레이디언트가 있습니다. 이 지금 연산자, 얘가 연산자 f인데 이 지금 로컬 연산자 f에 대해서, 로컬 펑션 f에 대해서 출력이 z라고 그럴 때 지금 그 출력 z에 대한 편미분 값이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상류에서 업스트림이라는 건 상류입니다. 상류 그레이디언트로 계산이 된 미분계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연산자의 출력과 이 연산자의 입력을 기준으로 한 그 미분들만 계산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x에 대한 z의 편미분, y에 대한 z의 편미분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 계산된 이 연산자 자체만의 그 편미분에다가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 상류에서 들어온 그레이디언트를 곱해주면은 그게 전체 펑션에 대한 이 연산자의 입력으로 들어왔던 얘네들에 대한 편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뭘로 보내주는 거예요? 다음 연산자에 대한 또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 이 연산자 기준으로는 얘네들이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가 되는 거고 이 연산자 기준으로는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하류로 흘려보내주는 그런 그레이디언트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모든 연산자 동그라미마다 다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른 예시를 하나 볼까요? 조금 더 어려운 예시인데요. 얘는 뭐 그래봤자 아주 어렵진 않은데 얘는 이겁니다. 입력 x1, x0, x1 그 다음에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1 곱하기 w0, w1 그 다음에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w2 이렇게 요걸 곱한 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 그 선형 결합을 한 거에다가 얘를 뭐 z라고 치죠. z에다가 시그모이드 펑션 z를 계산한 건데 얘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 승분의 1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형 결합시킨 거고 여기까지 도출된 게 z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z에다가 마이너스 z로 바꾸고 이거를 죄송합니다. 2의 마이너스 z승을 씌운 다음에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z승을 씌우고 그 다음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z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역수를 취해가지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요 각 단계입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2의 x승으로 바꾼 거, 그 다음에 1을 더한 거,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준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각 단계마다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로컬 그레이디언트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z가 들어왔는데 출력이 마이너스 z가 나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1 여기 로컬 그레디언트는 그 다음에 x 또 마이너스 z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z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의 뭐 어떤 x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x라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온 입력 x에 대해서 출력이 2x면은 2의 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여전히 2의 x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2의 x라는 거를 곱해야 될, 뭐 로컬 그레디언트로 들어오고 그럴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볼까요? 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죠. 피드 포워드로 먼저 계산하면요. W0, W1, W2는 2-3, -3이고 그러니까 2-3, -3이고 그 다음에 X 0는 마이너스 1, X 1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6, 4 더하기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 0.37 더하기 1 그 다음에 역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쭉 피드 포워드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방금 봤던 로컬 펑션들의 로컬 그레디언트 여기 좀 잘렸는데 자 x분의 1을 제가 아까 어디까지 계산했었죠? 요거 마이너스 1 곱하는 거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로컬 그레디언트로 나오는 거 a가 그대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의 x승 여기 이 숫자가 x인 거죠 사실은 얘의 x승이 나오는 거고 로컬 그레디언트로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는 거 c에다가 더하는 거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요. 로컬 그레디언트는 1이죠. 그 다음에 얘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1 x제곱 근데 여기서 매번 이 x는 바로 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연산자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숫자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력인데 f를 f로 미분하면 로컬 그레디언트가 1인 거죠. 자, 이 출력 1이 이제 이 연산자의 입력 기준으로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상류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 그레디언트에다가 이 연산자로 들어가는 상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땐 얘네 둘을 곱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거 그 자체죠. 역시나 또 이 얘로 들어가는 상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그대로 자기 자신 마이너스 x제곱 얘랑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야 되는데 역시나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로 들어가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상류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곱하기 2x죠. 근데 여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계산 결과도 넣어볼까요? 보면은 자 1.37이 요게 x였잖아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분의 마이너스 1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까지 곱해가지고 다 하면은 마이너스 0.53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방금 봤지만 이 0.53에다가 여기 로컬 그레디언트가 1이었고 그래서 그대로 곱해주면은 여기 0.53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0.53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여기 이게 이제 x고 이 x승 만드는 얘의 로컬 그레디언트가 2x였잖아요. 그러니까 2x가 근데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근데 2의 마이너스 1승 바로 계산했던 요거랑 똑같습니다. 0.37이에요. 그러면은 요 로컬 그레디언트 0.37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방금 계산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0.53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53 곱하기 0.37 하면은 마이너스 0.196 뭐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그걸 반올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은 마이너스 0.2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요거 로컬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0.20 곱하기 마이너스 1하니까 얘 상류 그레디언트로 들어가는 건 0.2입니다. 자, 요 0.2에다가 여기 플러스 기호 여기 예를 들어 얘가 x 요게 x고 요게 y고 x 더하기 y의 플러스인데 각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거 결국 또 로컬 그레디언트가 뭐였어요? 1이죠? 그러니까 얘도 로컬 그레디언트가 1, 얘도 로컬 그레디언트가 1인데 상류 그레디언트가 0.2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상류 그레디언트는 0.2, 여기 들어가는 상류 그레디언트는 0.2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플러스니까 또
로컬 그레이디언트는 1이니까 또 0.2가 그대로 상류 그레이디언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0.2에다가 곱셈이니까 W0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곱셈은 곱해진 숫자 x0죠. x0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뭐에다 곱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로컬 그레이디언트가 마이너스 1. 여기는 이쪽 방향의 로컬 그레이디언트는 이 숫자 2인 거예요. 거기다가 뭘 곱해요? 상류 그레이디언트를 곱하니까 결국은 x0에 대한 편미분 최종적으로는 0.4. 그 다음에 w0에 대한 편미분은 마이너스 0.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다 계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0.2 여기 쭉 다 0.2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0.2, 0.2까지 나왔고 거기다가 0.2에다가 마이너스 1 요거를 곱한 게 얘의 미분계수, 얘를 2.0을 곱한 게 얘의 미분계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0.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얘의 미분계수, 즉 마이너스 0.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마이너스 0.4가 얘의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W0, X0, W1, X1, W2에 대한 미분계수를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하에서 백프로퍼게이션 해오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하면은 모든 중간 과정에서의 편미분들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은 시그모이드니까 이걸 굳이 다 일일이 따로따로 떼어 넣어서 할 필요도 없이 이거를 전체를 1.0이 들어가면 0.2가 도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레이디언트를 이 모든 연산자를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이 이걸 다 합친 하나의 펑션으로 봐서 이거 전체를 미분하면요. 이거 미분 잘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나오거든요. 시그모이드 자기 자신에다가 1 빼기 자기 자신을 곱한 그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로컬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시그모이드 값이 얼마였어요? 1이 들어왔을 때 0.73이었죠? 1-0.73 곱하기 0.73 곱하면은 이게 아까 0.327 곱하기 0.73인가 뭐 한번 계산하면은 0.2랑 비슷하게 아니라 같게 나오는 거죠. 정확히 같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값이 계산이 결과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표현하기 편한 대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연산량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잘 도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역시나 똑같이 뭐 마이너스 0.에다가 마이너스 또 곱하니까 0.196 뭐 1 이렇게 계산될 텐데 반올림하면 0.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곱셈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인데 그러면은 얘에 대한 미분계수는 얘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에다가 요 숫자를 곱하는 거. 얘의 미분계수는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에다가 요 숫자를 곱하는 거. 그래서 뭔가 스와핑을 시키면서 곱셈을 시키는 상대를 곱해줘 가지고 자기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그런 게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자에 대해서 그런 백프로퍼게이션 어떤 작용이 되고요. 덧셈에다가는 그냥 똑같은 게 복사만 됩니다. 양쪽으로 쭉 그냥 똑같은 게 두 양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카피 게이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더해줍니다. 카피라는 거는 똑같은 값이 이쪽에도 쓰이고 이쪽에도 쓰일 때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 어떤 변수가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그레이디언트가 있고 이쪽 경로에서의 그레이디언트가 있는데 그 경우는 더해줘야 됩니다. 얘의 영향이 이쪽에 대한 영향도 있고 저쪽에 대한 영향 이쪽에 의한 어떤 로스 펑션의 영향 이쪽에 이 경로의 로스 펑션의 영향인데 각 경로 모두의 그 로스 펑션의 영향을 다 더해줘야 어떤 변수에 대한 총 영향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맥스 게이트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맥스는 예를 들어 얘가 더 숫자가 크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y인데 지금 max x, y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둘 중에 큰 것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qual x가 y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크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미분계수는 1이죠. 큰 거에 대한 미분계수는 1이고 작은 거에 대한 미분계수는 0이죠.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근데 지금 4, 5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을 때는 이쪽이 큰 쪽이니까 이쪽으로는 로컬 그레이디언트가 그래서 1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로컬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9 곱하기 0이니까 그냥 그레이디언트가 0이 돼버리고 이쪽에는 9 곱하기 1이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스위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위칭. 둘 중에 큰 쪽으로 그레이디언트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라우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각 연산자별로 백프로퍼게이션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이렇게 마치 논리 연산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컴퓨터 코드로 구현을 할 때 이런 논리 연산자처럼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각 연산 어떤 펑션 내에서의 백프로퍼게이션 연산을 바로 계산을 다 구현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의를.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뭐 백프로퍼게이션을 컴퓨터 코드로 이제 구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예시인데 이 특정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대한 어떤 코드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대한 코드로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객체지향적으로 코딩을 하면은 그게 다 잘 연결이 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현대 지금 딥러닝 그 라이브러리 내의 백프로파게이션 코드들이 다 그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를 할 때부터 레이어를 만들 때부터 이 구성되는 레이어들이 다 개별적인 어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어떤 연산자를 구성을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 레이어별 연산자 내에 백프로퍼게이션의 작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같이 다 정의가 돼요. 그래서 각 어떤 레이어 어떤 별로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다 그러면은 사실은 행렬곱인 거잖아요. 행렬곱. 그래서 행렬곱 플러스 뭐 액티베이션일 텐데 이 행렬곱이 포워드에서는 그러니까 피드 포워드에서는 W를 곱해라 X에다가 그럼 백워드에서는 어떻게 해요? W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는 이게 상류 그레디언트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는 걸 어떻게 곱해라 이게 곱셈이라고 치면은 아까 봤던 대로 스왑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뭐 계산을 해라 이런 게 백워드라는 함수 내에 다 정의가 되게 되는 그런 어떤 포워드 펑션, 백워드 펑션이 모든 종류의 어떤 연산자라든지 모든 종류의 레이어에 대해서 정의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 학습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래도 꼭 이렇게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로스 펑션과 트레이닝 데이터의 엑젬플과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배울 때는 더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례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다 별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것들을 조합을 해서 큰 걸 만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커 보이는 거죠. 뜯어 보면은 사실은 다 별거 아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좀 더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다양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